어차피 우리가 계속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문제풀이 과정을 안 거쳐셨기 때문에 아마 문제풀이 과정 거치시고 나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40점대를 할지라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시험 나올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진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안 된다, 그렇다고 하시면 그때는 1차에 올인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민법이 어렵고 학개론이 좀 쉬운 편인데 올해는 반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편하고 학개론이 좀 까다롭게 나오게 될 텐데, 개론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만 잘 패싱해 버리시면 시간 널널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패싱하시면 시간 널널하실 텐데요. 그건 알아서. 그리고 공부 같은 경우는 도정법을 패싱해 버리게 되면 시간 널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널널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인력공단이 주관한 시험 문제는 40문제일 때 1번부터 5번까지의 각각의 정답이 8개 정도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패싱한 부분이나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 허전하는 것, 내리 찍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혹 특정 번호의 정답이 10개 이상, 12개, 15개 하는 번호에 몰려있다면 지금 나는 엄청 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호 하나당 정답 개수는 몇 개다? 8개입니다. 그걸 파악하고 내가 둘 중에 하나 찍었을 때 잘못 찍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모의고사니까 그렇고, 실제 시험일 때는 학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패싱해 버리시고, 쉬운 거면 한번 쭉 봤을 때 풀만 하면 푸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패싱해 버리시고 정답 개수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답 개수 세워가지고 어떤 특정 번호에 많이 몰려있지 않나, 그걸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공법과 중개사법 함께 시험 보게 되었을 때 중개사법에 어떻게든 점수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정법만 한 6문제 정도 패싱해버리면, 진짜 개발부도 패싱하겠다고 하면 개발부 패싱하셔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정답 개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이런 거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장님한테 꼭 그렇게 부탁해 보십시오. 정답 부분도 번호 안부해 달라고. 1번에 8문제, 2번에 8개 정답. 패싱하시면 됩니다. 문제 몇 문제 건너뛰면 충분히 셀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저 나쁜 놈이죠. 네, 시험 요령이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요령이 있고, 그 요령마다 서로 달리하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민법의 어떤 특정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다음 진도를 못 나가면 그거는 시험 볼 자세가 아니십니다. 시험은 다독해서야만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정독해서는 절대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 정독한 부분은 아마 1주일이나 2주일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다 까먹어버립니다. 지금 안 까먹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시간 지나왔다는 것을 어떻게든 10분에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민법을 10시간 공부했다. 10시간 공부하면 그 말도 안 되고, 한 5시간 정도 공부했다고 하면, 5시간 공부하셨다고 하면 아마 2달 사이에 공부했던 거 다 진도 나가야 됩니다. 책 하나가 통째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5시간 공부하면 요약집 다 와야 되는 겁니다. 넘기는 거니까요. 넘기고, 표현대리에서 뭐가 핵심이고, 의사표시에는 뭐가 핵심이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뭐가 핵심이고, 소유권에는 뭐가 핵심이고, 물권 청구권에는 뭐가 핵심인지, 그런 거 책에 표시되어 있고 꼭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거, 그것 확인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눈에 확인하는 건데, 그게 뭘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그래서 민법은 가끔 학교 가신 분들 저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그러시더라고요. 민법만큼은 30회독을 했다. 기본서가 30회독은 불가능하고 요약집 가지고 30회독은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넘기면 되니까.
예,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도 틀린 문제만 기본서 찾아가거나 또는 요약 찾아가셔가지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진도 나가시면 지금 남은 시간에도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 해서 문제이지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간 많이 널널히 남았는데 142일씩에 남았는데요. 한 50일 남았다고 하면 시간 부족하다 이야기 드릴 텐데 저렇게 시간 많이 남았으면 지금부터 해도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나는 하루에 민법 몇 시간씩 공부한다? 3시간만이라도 하십시오. 학교는 3시간. 그렇게 해나가시면서 6시간 정도 해야지 공부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시면서 천천히 2차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만합니다. 예, 59페이지입니다. 시행자 변경 사실었죠?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우선 1번입니다. 전부 한지 방식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실시계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부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1년 추정하시고 실시계획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2년 추정하시고 착수 추정했습니다. 3번 시행자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부도 났다고 하면 그 사업 계속할 수 있다? 못한다. 시행자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4번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라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시행자 바꿔야 되죠. 실시계 인가 취소되었다면 다른 시행자를 선정해서 새로운 실시계획을 인가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실이착이라는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일실이착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시행자는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 지정과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여러 자격인자 중에 지정권자가 임의로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잘할 것 같아서 지정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서 지정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부환지 방식이라는 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잘 못한다. 그리고 저 전부환지 방식으로 내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대박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사업 안 되죠. 조합장은 매달 월급 얼마씩 받아야 된다? 500. 그리고 판공이 얼마? 1000. 법인카드도 하나 쓰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5년에 끝내는 게 낫겠습니까? 20년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조합장이 돼야 된다는 것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 조합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무엇이다? A병동입니까? G병동입니까? G병동. 뭔지 모르지만 G병동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자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저 시행자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는 1단계에 결정된다, 2단계에 결정된다. 2단계. 그러면 2단계에 결정된다면 1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이미 끝난 상태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상태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그때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특히 토지소유자 조합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교체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3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3년은 구역 해제 사유이고 일실 구역 지정고시하고 1년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는 것 파악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2단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받는 것이 2단계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받듯이 내가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인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실시계획인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실시계획인가 받으면 공사 착수해야 되죠. 내가 모르는 착수는 2착. 1착은 건축신고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신고한 자는 1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착은 공장이었죠.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받게 되면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착은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 입안자에서 결정했다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5착입니다. 그래서 1착, 3착, 5착 그걸 빼 대부분은 다 뭐다? 2착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교체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행자가 부도 났다고 하면 사업 못한다는 것 이해되시고 저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저 시행자가 인가받은 시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시행자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 1실 2착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지병동의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시행자 파트를 저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할 거 다 있는데 사실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고 4번입니다. 대행 위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각각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시행자 추천없습니다. 한쪽 밑에 설계 분양 등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는 항만철도 등의 공공시설 건설 추천 없습니다. 공유소면 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 지방자단체 그리고 지방공사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부터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위탁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 파트에서는 세 가지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내용들 중에 대행이란 말과 위탁이란 말 그리고 우리가 안 본 내용들 중에 신탁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 공공시행자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자기 할 일을 맡길 수 있다. 그걸 뭐란다? 대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그 왕숙지구에 조성된 땅에는 그냥 시행자가 소유만 한다? 아파트 만든다. 아파트 만듭니다. 그러면 조성한 토지를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에게 팔게 되거든요. 어차피 분양받을 주택건설 사업자가 미리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확보할 주택단지, 그 주택단지에 각종 개발 사업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죠. 그게 첫 번째가 대행이 되는 겁니다. 저 대행은 누가 할 수 있다? 공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위탁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시행자가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철도 만드는 것, 공항 만드는 것, 항만 만드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철도는 철도청이, 지금은 철도공사이겠죠. 만약 공항 만들게 된다면 항만공사에서, 비행장 만들게 된다면 어딘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그러면 저 시행자 해야 될 일을, 시행자 해야 될 일을 공공에게 맡기는 것을 뭐란다?
위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대행과 위탁은 항상 공공이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위탁이란 말과 신탁의 개념 차이 파악하셨습니까? 1차도 공부하시죠. 신탁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것. 위탁은 무엇입니까? 얘도 믿고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신탁과 위탁 차이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탁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파자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시효자. 신탁을 파자하면 뭐 나옵니까? 시효자. 그래서 시효자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 반면에 위탁의 경우는 넘기는 것 있다 없다? 0이죠. 아무것도 넘기는 게 없으니까 0. 0과 똑같은 한글은 이영자. 그래. 숫자 0은 이영과 같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위탁이고 소유권 넘기기 때문에 그것은 신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탁과 관련되어서는 민간이 합니다. 신탁은 민간만 하는 겁니다. 특히 저 신탁하고자 한다면 민간이 지정권자에게 승인받고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탁을 제외한 대행, 위탁은 누가 관여한다? 공공이 항상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신탁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공공이라는 개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탁에 대해서는 아예 필요 없고 대행과 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서 항상 일방 당사자는 누가 등장해야 된다? 공이 등장해야 된다. 그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5번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여기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연락 두절입니다. 올해는 다시 찾아오겠죠. 그래서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추정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만들어진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다.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다. 그게 이 본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제한은 1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2단계에 설립되게 되는 조합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실패했겠습니까? 조합장이 배임 횡령을 많이 일으켜서 실패하셨겠습니까? 배임 횡령. 남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 안 벌고 우리 조합원을 위해 희생하겠다. 그런 분은 남양주시장을 하시면 되고요. 돈 벌려고 하면 남들처럼 똑같이 하시는 게 제일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보면 성공한 회사를 몇 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가 예상되다 보니 행운을 꿈꾸면서 행운의 숫자 뭐가 필요하다? 7. 그러면 우리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성공했다 실패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억도 안 나십니다. 2011년도에 그 무산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면서 뭐 이번에 10주년 되었다고 하는데 철거민들 강제 철거하면서 경찰도 다치시고 철거 현장에 계신 분도 다치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무산될 거라면 그런 일 아예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곳이 꿈을 쫓는 드림 허브에서 사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아리 개발 사업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미아리 개발 사업은 무엇이었다? 드림 랜드.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드림으로 시작하는 곳에서 사업하고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예, 망한다고 증명입니다. 앞으로 망한다 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드림 허브에서 또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군산 앞바다에 새만금 간척 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실패했다. 실패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내려가셔가지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면 직원 많이 고용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겠습니까? 호남 쪽에 일자리 창출하려고 새만금 간척 사업 했거든요. 그곳에 공장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발전소 만들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림으로 시작하는 곳에서 도시화 사업 시행하게 되면 걔는 실패한다. 앞으로 내가 회사 만들게 되면 무엇으로? 드림으로 하셔야지 월급 많이 받으시죠.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예,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관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비법인이다, 법인이다. 법인이니까 정관 만들어집니다. 만약 규약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비법인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결국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들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이란 명칭은 도정법의 정비사업조합과 주택법의 지역 직장투획조합이 있거든요. 그때 인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인데 도시개발법만 지정권자. 지정권자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특광시구는 국토개발법에서 하셨던 이야기고. 헷갈릴 때는 이걸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하면 이거 개발법 하면 출제된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 꼭 맞추십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면 쉬운데 안 하면, 정리 안 되면 그때는 과락입니다. 정리 잘할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하실 거죠? 그리고 한 장짜리 계속 보실 거죠? 한 장짜리 보시면서 전체 개발법의 흐름 체계나 꼭 봐야 되는 게 뭔지 그걸 계속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발법이 좀 잘 정리되고 국토계획법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법 하면 아주 만만합니다. 예,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중요한 사항은 변경 인가받아야 될 겁니다. 다만 정관 기재 사항에 해당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 주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실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 사무실 빌릴 때는, 처음 빌릴 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좀 저렴한 거 빌렸는데, 이 사무소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그 계약기간 만료했을 때 사무소 변경할 수 있죠. 만약 변경 인가 받으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 준비했던 서류 또 한 번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류량이 한 200페이지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변경 인가 신청하면 변경 인가도 쉽게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천만 원, 설계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3천에서 1억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실 변경하게 되었을 때 주인이, 임대인이 애초에는 한 달에 30만 원 내던 것을 이번에 재계약할 때 300만 원 달라고 하면 설계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300만 원 내고 계속 사무실 사용한다? 아니면 설계 비용 1억 부담한다. 변경인가 받고자 한다면 새로운 설계도면 새로운 서류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서류 준비하는데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면 사무실 빌려준 임대인이 어제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계약갱신하면서 300만 원 달라고 하면 300만 원 준다?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인가 받는 서류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것 임대인 배불리는 일이 되어버리죠. 임대인 먹고 살기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 변경만큼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단법인과 관련된 내용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주요 사항이었죠. 정관에 꼭 민법에 그렇게
법인 안 배우십니까? 민법에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주된 사무소 변경은 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랄지라도 변경,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이것 뺀 나머지 변경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밖에 안 해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보면 다 뭐다? 변경인가 사항이고 얘만 변경 신고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국공유지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모르면 포함. 대신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시킵니다. 개발법만 특이하게 국공유지 포함. 제외시키는 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지병동. 지병동은 이제 기억나시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지병동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전부 한 지방시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만 국공유지 제외시키고 웬만하면 포함.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은 하나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조합원 찾으셨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 의미는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건 반대한 관계없이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 중에 가끔 롯데 왕 회장님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좋은 판결 하나 받으셨죠. 행위 능력자이다, 무능력자이다. 그 행위 무능력자, 피성년 후견 선고받은 자가 만약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그분은 조합원이다, 아니다. 조합원이죠. 땅만 가지고 있다면 미성년자랄지라도 재정자 아니랄지라도 교도소에 소감돼 있다 할지라도 외국에 이민 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 그 의미가 가번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란다. 이 의미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관계없이 언제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블입니다. 조합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1.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의결권을 가집니다. 면적과 관계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인정하게 되면 얘는 우리 헌법 이념을 무시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앞으로 헌법 바뀌면 자유자 빼버린다 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 경제는 무엇을 토대로 한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 의결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땅을 10평 가지거나 땅을 10,000평 가지거나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얘는 자본주의에 위배된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강하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 반대급으로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예외에 해당된다는 건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 보게 되면 정관에 정한 조합의 운영,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동그래 놓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막대한 경비를 조합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비에 대해서는 면적에 비례해서 돈 낸다? 면적과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낸다. 10평짜리 토지 소유자, 10,000평짜리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경비를 부담시키게 되면 똑같다, 서로 다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경비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비례해서 부과하게 되지만 의결권은 어떻게? 똑같이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부과 인정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특이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1번 다시 보십니다. 1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리고 4번 동그라미 놓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징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찾았습니다. 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체납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깻잎 머리 하신 분이 100원, 1000원 삥 뜯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뜯어본 적 없으실 거고 당해본 적 없으시죠? 개인에게 삥 뜯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조합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거는 징수해 갈 수 있습니다. 체납했을 때 강제 징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체납이란 말이 나왔을 때 조합이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부분이고, 체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나라만 삥 뜯을 수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긴다? 시군구청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체납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시군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한다 이 말 나오면 맞지만, 체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조합이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 잘 하시는 거니까 삥 뜯어본 적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징수를 또는 손실보상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면 신탁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신탁은 민감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탁은 누구만? 민감만. 예, 그러면 위탁은? 하여튼 공공 분장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징수를 위탁하게 되었을 때 국가나 주택공사가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처럼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또는 손실보상을 위탁하게 되면 보상금의 2%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개발조합처럼 민간이 징수를 시군구청장에게 위탁하게 되면 그때는 4%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탁 주체가 국가주택공사란 말 보게 되면, 국가와 주택공사란 말 보게 되면 몇 퍼센트? 2%이고 민간이란 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4%를 낸다. 그렇게 개념 잡아 놓으시면 공법 전반에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찍어도 잘 찍을 수 있을 겁니다. 4% 나왔을 때는 항상 민간 개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합이 체납한 경비 부담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강제 징수를 시군구청장에 맡기게 된다면 얼마 낸다? 4%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근데 오늘 들은 이야기가 오래 기억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그리고 뉴먼입니다. 총회란 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 차셨죠.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는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필수기구이다, 임의기구이다. 임의기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저 주치라는 이야기 안 드렸는데 시험 나오는 거 바로 밑입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각호 사항을 제외한 가로 해놓으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1. 정관 변경, 2. 환지계획 작성, 3.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4번 조합위원회 선임, 5번 조합의 합병 해산. 이 5가지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대의원회는 결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잠깐 정리하고 말아버리십니다.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안정환이라는 분이 요즘 TV에 많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축구인으로서 등장하십니까? 예능인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예능인으로. 그리고 그 예능 프로에 이분이 게임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정원아, 게임해. 그래서 안정환이라는 분 생각하시면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은 뭐다? 정원아, 게임해.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게 정관, 두 번째 보시는 게 환지계획, 세 번째 보는 게 개발계획.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발전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단계에는 개발계획 나왔고 2단계는 뭐가 나온다? 실시계획. 3단계 뭐가 나온다? 환지계획. 그 3개의 행정계획 중에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은 대의원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환지계획과 개발계획은 오직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선임, 해산, 합병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오직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그러면 27회 때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발법 저는 분명히 수업했던 거 시험 다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가르쳐준 게 시험에 안 나왔다고. 이게 나왔는데 그때 시험 나왔던 게 감사 선임이었거든요. 수업 시간 중에 임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다고, 제가 가르치지 않았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문제 틀리셨거든요. 책에 나오는데 그대로 안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그리고 이사, 감사 이들이 임원이라 표현하고 그 선임에 대해서는 오직 어디에서만 처리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는 건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원 찾았죠. 조합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의결권 가진 조합원 가로 해놓습니다. 바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에 임원되고자 한다면 조합원이어야 되죠. 결국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라 함은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미성년자 능력자입니까? 무능력자입니까?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민법 이야기고. 그래서 미성년자나 또는 지금 피성년 후견 선고받으신 분이라면 재정신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결권 없거든요. 그분들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의미 이해시겠습니까? 땅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제정신 차리고 계신 분만 임원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라블입니다.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동일해 놓습니다. 조합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날 동일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은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오늘 지금 12시에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선고 받았다고 하면 12시 이후부터 행위 능력이 제한되겠습니까?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은 8일이죠. 8일 0시부터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민법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선고 받은 날. 근데 개발법은 언제? 다음 날. 제정지 아니죠. 만약 이렇게 선고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밀려있는 서류 다 들고 오게 하고 계약할 거 있으면 다 들고 오게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사인만 하면 다 유효한 행위가 되어버리거든요. 개발법은 참 특별합니다.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바로 즉시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이상한 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외운다, 자주 본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아셨는데 오늘 4시간 했던 게 있다고 하면 아마 한 30분이나 40분 정도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면 아는 대로 공부하셔야 되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공부하면 복수할 마음이 별로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답은 찾았습니다. 조합 임원은 조합 또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 겸할 수 없다. 겸직 제한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라블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줄여놓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만약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데 그 조합장이 이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다양한 공사,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회사를 직접 운영할 때 자기 회사의 일감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조합장 대신 누구를? 감사를. 통상적인 경우는 이사가 대표합니다.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이사가 이런 경우 조직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만큼은 누구를? 감사를. 그러면 내가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장이 되게 되면 나는 배임 횡령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합장으로서 배임 횡령하고자 하는데 밑에 이사를 네 사람 심어놔야 되지? 내가 교도소 안 가지. 엉뚱한 사람 나 심어놓으면 이분이 공익제보하다 보니까 나는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몇 달 만에 교도소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이사는 다 누구? 조합장과 같은 사람. 그래서 저를 꼭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니까 그 조직을 대표하는 자를 누구를 한다?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 감사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죠. 이사도 토지 소유자이고 조합장도 토지 소유자. 땅 한 평이라도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끼리 잘해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가 조직을 대표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가 시행자와 관련되어 지정 그리고 변경하는 내용 보셨고 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시행자가 누구이다? 관철수란 말 기억나십니까? 관철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이다. 정부 투자기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주택공사 하나만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시설공단은 무엇만 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설공단은 무엇만 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그것만큼은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병동이라는 말도 받고 일시일착이라는 말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시행자는 누구만? 조합만. 그러면 이 조합을 만드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시길. 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시군고청장 인가받는 것은 주택법의 지역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도정법의 재건축 재개발조합. 그들은 시군고청장 찾아가고 개발법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법의 2단계 실시에 인가하는 자도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 조합 설립 인가권자도 지정권자. 그러면 1단계 개발계획 수립도 지정권자, 구역 지정도 지정권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관할관청은 항상 누구만 나온다? 지정권자만 나와줘야 됩니다. 나중에 한 장짜리 열심히 뒤져보시면 1단계, 2단계 그 정도는 또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상권자는 포함한다, 빠진다. 7명에 포함된다, 빠진다. 지상 없지 않습니까? 지상. 그래서 지금 59페이지에 보시면 지상권자는 말 안 나오지 않습니다. 7명의 토지 소유자. 지금 지상권자 나오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지상권자는 일단 접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웬만한 때 지상권자 나오면 틀리다 그 생각만 해주십시오. 지상권자 나오면 좀 틀리다. 지상권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제가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무리한 걸 부탁하고 있는 가봅니다. 그냥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모여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고 이들이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가져 조합 설립 인가받게 되면 30일 내에 조합 성립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법 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인가받은 때입니까? 등기한 때입니까? 법 인격은 등기한 때.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모두 도시개발법이라는 공법에 반영했기 때문에 도시개발 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법인이 됩니다. 민법상 법인이다, 공법상 법인이다. 공법상 법인이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로 나뉘어 있죠. 그러면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기능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이다? 임원. 의결하는 기능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총회. 여기 임원과 관련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임원 자격 요건을 파악하시면서 현재 이들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의결권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만 뭐가 된다? 임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취득과 관련되어 특별히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시에만 결격 사유 기간을 몇 년으로? 그때만 3년, 나머지는 다 몇 년으로? 결격 사유는 무조건 일단 2년을 깔아놓는 겁니다. 중개사 취소만 3년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99%는 결격 사유 기간은 자 2년입니다. 가끔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긴 있지만 그건 참 특이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거 보셨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몇 년? 그때는 2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만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것만 몇 년? 3년. 여기에서는 몇 년? 웬만하면 결격 사유 기간은 다 2년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2년 이내인 자는 임원 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이나 또는 피성년 의견 미성년자 이들은 임원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자격 상실하게 되는데 그 자격 상실은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로 각각 구성되게 됩니다. 이런 임원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몇 개 정리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 자기계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일단 이 정도만 먼저 해놓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당연 즉시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그래서 자격 요건 기억나십니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 의결권 있는 조합원으로 한다. 그리고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총회 구성원은 조합원이 총회를 구성하는 자입니다. 여기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죄다. 조합원이 된다. 만약 시험에 피성년 후견인 선고받은 또는 파산 선고받은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 없다. 그냥 무조건 조합원입니다.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되죠. 만약 피성년 후견인 선고받았다고 하면 의결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조합원 자격이 임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 된다는 것을 파악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면 저 조합원과 관련된 특징으로 우리 두 가지 기억나십니다. 첫 번째는 의결권 행사는 면적 비례한다, 면적 관계없다. 면적 관계없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경비 등에 있어서는 면적에 비례하는 게 특이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저 경비 자발적으로 내는 것, 조합이 징수하는 건 됩니다. 돈 안 내는 것을 뭐란다? 체납이라 표현합니다. 그 체납했을 때 조합에서 징수한다. 틀립니다. 체납한 경우라고 하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세금 체납하게 되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38기동 팀이 있던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세, 세금에 관해서는, 조세법정주에 대해서는 헌법 38조. 안 오셔가지고 모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체납한 경우에만 시군구청장에게 부가징수하는 겁니다. 만약 체납이란 말 나왔는데 조합이 부가징수한다. 그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회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하게 되고 저 의사결정을 대신 하기 위한 것이 대의원회입니다. 다만 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총회에서만 결정한 사항은 뭐다? 정환아. 정환이 안 좋아하십니까? 게임해. 별로. 그래도 시험을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날까지만 좋아해 주십시오. 정환아, 게임해.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정환아 게임에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는 게 조합과 관련되어 우리 보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실시계획 찾으셨죠? 우리 동그라미 기억 잠깐 봐주십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1단이다. 아니다. 어디에? 이게 꼭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무실 때마다 이제 기술을 해 주십시오. 지구단위 계획이 꼭 시험에 나와야 된다. 예, 앉아 계시면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